추세가 약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유를 하더라도 결국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단기 미실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더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 투자자분들은 차트를 통해서 추세가 약해지는 구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니까요, 알트코인 이야기를 심도 깊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뭔가 좀 허심탄회하게 현재 특정한 코인들이 놓여있는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 점검할 코인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XRP와 수위인데요.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과연 가격은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코인들이 놓여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촬영 기준으로는 목요일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차가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목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가지고 약간 텐션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수위가 세터스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터스 가격은 물론이고 수위 가격도 꽤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댓글로 수위 상황을 좀 설명해 달라는 크롱님들이 계셨는데 빠르게 좀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채널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거시적인 흐름들을 위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는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신에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는 사태가 일어난 직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하면서 가격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펀더멘털은 회복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는 메이저 알트코인 정도만 다루고 전체적인 거시 흐름을 통해서 공부의 목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빠르게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피셜 클럽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플, XRP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XRP가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의 상황들 한번 돌려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도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크게 급등하면은 그만큼 조정도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XRP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한 만큼의 조정 구간들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반등할 수 있는 계기들을 노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트리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현재 XRP를, 이 리플을 괴롭히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다 해결되지 않은 SEC와의 소송 이슈입니다. SEC와는 합의가 이루어질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이제는 법원이 나서가지고 이 부분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갔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소송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소송에 대한 이슈는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뭔가 완전한 특이점이 나오지 않으면 하방 압력에 크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이죠. 결국은 XRP는 지금 시점부터는 새로운 국면들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변화의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사업 구조들, 새로운 변화들이 아직까지는 성과를 다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걸 하려고 하느냐라고 봤을 때 XRP가 가고 있는 방향성은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RWA 시장까지 노려보겠다는 겁니다. 즉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들이 처음부터 가져갔던 송금과 국제 결제와 관련된 이 스탠스에서 더 많은 부분들을 확장하겠다라는 사업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서클사를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이 부분들이 유력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서클사에서 직접 부인을 했죠. 그런 일 없다, 우리는 상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쪽에서 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공방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채택에 대한 관점들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비보파워라고 하는 회사가 XRP 중심의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에 집중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졌습니다. 3호 발행으로 1.21억 달러를 조달해서 XRP를 매집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 전략들은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공식화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최초로 XRP 중심의 재무 전략을 가져간다는 거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 차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가 XRP계의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XRP와의 서로 어떤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창기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XRP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나 루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엑스페이가 베타 테스트를 거치고 이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커뮤니티에서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느냐, 엑스페이먼트와 XRP가 통합이 될 수 있다, 이런 아무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 나와가지고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니까 리플의 호재다, 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리플을 중심으로 해석해버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리플의 발전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다만 그럼에도요, 그만큼 강성 커뮤니티 지지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플이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RWA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업 분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을 때, 우선 제가 이번 장표에서는 공유를 드리지 않았는데 RLUSD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출시 이후에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금은 진정 국면에서 오히려 약간씩 시가총액이 빠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두바이 토지청이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더 추진에 힘을 얻고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펀더멘탈을 측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가 펀더멘탈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 고리들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채택의 관점에서 앞서 비보파워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중요한 것은 XRP의 현물 ETF입니다. 현물 ETF가 나왔을 때 기간 단위의 매집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폴리마켓에서 여전히 83%로 높은 확률로 올해 안에 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XRP가 가지고 있는 이 호재들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RWA와 채택의 관점에서 호재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펀더멘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RP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더니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이제 이 단기 보유자, 즉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단기 보유자죠.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은 장기 보유자로 칩니다. 정확하게 155일 정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더 넘어서면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단기 보유자들이 이제 중기 보유자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일단 XRP 홀더들이 이 XRP에 대해서 신뢰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탈도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시장이 RWA를 필두로 해서 토큰화 사업들, 즉 전통금융과 이 토큰이 만나는 겁니다. 디파이가 만나고 이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금융과 만나는 접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포트폴리오를 봐도 디파이 프로젝트나 그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기반이 되는 레이어 1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자료인데요. 미국의 금융감독위원회가 미국 국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G20 비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리플과 스텔라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라는 커뮤니티의 기사를 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 보고서가 2025년 1월 14일에 나왔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짜뉴스라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리플렛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리플렛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거의 활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이 보고서는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던 보고서입니다. 이거를 새로운 것으로 약간 포장을 했는데 결국은 절반 정도에서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미국의 국내 결제 서비스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주시하고 있을 때 리플이라는 프로젝트를 주시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 높아졌죠. 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요, 공식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세계경제포럼 2025 토크나 자산 보고서에서 온도 파이낸스가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토큰화와 관련된 부분들, RWA 섹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 시중에 유력한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환으로 이 리플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에서는 직접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XRP의 차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현재 XRP 차트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어깨 라인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요 넥라인까지 완성을 하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3 가까이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넘어서야 되는 중요한 저항 구간들은 22평선과 그리고 2.48에서 2.5달러, 그리고 넥라인까지 이런 중요한 구간들을 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지지 구간은 52평선과 그리고 2달러, 이런 구간들을 중요하게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갈지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22평선과 52평선이 평평해지면서 이 XRP가 단기적인 방향성을 파악하기에는 더 어려운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이 패턴이 완성이 되면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신뢰는 하지 않는 인물인데요. 워낙에 많은 발언들을 하면서 외신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피터 브렌트라고 하는 트레이더가 있는데 3일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수년간 유지되던 대칭 삼각형 패턴이 상방 돌파를 하면서 기술적 목표치가 4.43달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기사에서는 1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은요, 우리 크롱님들께서 공부 차원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위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위 상황들과 수위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들 볼 텐데요. 수위가 세터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의 해킹 사태로 인해서 하락 조정을 겪었습니다. 세터스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수위는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구간들을 일정 부분 지켜내면서 그래도 추세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이슈가 점차 회복 국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해킹이 일어났는지 일단 원인을 밝혀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수의재단이 취약점을 더 발견하는 연구자 및 제보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달러 상당의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만큼 보상을 해서 더 많이 버그를 찾아내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세터스는 피해자의 100% 배상 계획 발표를 하면서 재단 차원에서 정면 승부를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어떤 방향점을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를 해 나갈 때 수없이 많은 해킹 사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갑자기 잘 나가던 프로젝트가 해킹을 받아가지고 해킹을 당해가지고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국면들을 많이 겪게 될 텐데, 그때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해킹이 일어날지 여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재단 차원에서도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알트코인은 결국은 차익 실현을 틈틈이 하는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차익 실현을 하지 못했는데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지 탈출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털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펀더멘털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다시 반등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퍼리퀴드와 만트라가 해킹 사태는 아니지만 최근에 1년의 사태로 인해서 크게 가격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이퍼리퀴드와 만트라의 펀더멘털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현재 하이퍼리퀴드는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해서 급격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즉 펀더멘털이 높은 프로젝트들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재단의 대응을 보셔야 됩니다. 수의재단 한번 보시면은 정면 승부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프로젝트가 더 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정성이 높은 프로젝트라는 거죠. 가령 바이비트 사태를 겪었을 때도 바이비트의 CEO가 적극적으로 등판을 하면서 사태를 빠르게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후의 자세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위는요, 자산운용사인 21쉐어스가 현물 ETF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S1 양식에 이어서 19 비포 양식까지 제출하면서 더 이 상장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위 펀더멘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수위의 TVL과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TVL이 뚝 떨어졌고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도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이 다시 회복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위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모든 체인들 중에서 탑10의 이름을 올리는 상당히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고 반등세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탈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다음으로는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서 투자 시점들을 포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구간들을 주목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우리 멤버님들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었는가, 즉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었는가,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지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는 시즌 인덱스 지수를 보여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이어 연간 인덱스 지수를 보여드리는데 이 지수도 아직까지 27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과열 구간이 아닙니다. 시즌 인덱스 지수는 더 낮은 구간에 형성되어 있죠.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위가 추세가 약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유를 하더라도 결국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단기 미실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더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 투자자분들은 차트를 통해서 추세가 약해지는 구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단기적인 추세가 나빠지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가격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해킹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힘이 조금씩 빠져가고 있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해킹 사태가 나타났는데도 오히려 가격방을 잘했다라고 보는 편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22평선을 하방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방 돌파한 이후에 이 구간 사이에서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구간들을 주목을 했다면 다음으로는 22평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구간들, 지지 구간들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가격 구간들이 이동을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더 추세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분할 매도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에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다시 한번 더 알트코인 시즌이 살아나면서 인덱스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수위도 반등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매도하신 분들은 돌파 매수 구간으로서 중요한 구간들 또 잡아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알트코인인 XRP와 수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혹은 상승했다고 해서 무작정 팔거나 사거나 이런 관점들이 유효하지 않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더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키 레벨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이 키 레벨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곡점에서 어떤 시장의 변화들과 이벤트들 그리고 펀더멘탈 변화가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장에 중요한 변화들이 감지가 될 때 이렇게 우리 크롱님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꾸준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